안녕하세요. 오늘의 동아 아산 건강강좌는 췌장암의 항암 치료를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저는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김규표 교수입니다. 췌장암은 크게 진단과 치료로 나뉘어지게 되고, 치료는 저희가 국소 치료하고 전신 치료로 나누게 됩니다. 국소 치료는 그 자리만 치료하는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얘기하게 되고, 전신 치료인 항암 화학 치료는 피를 통해서 항암 치료가 들어가면서 온몸에 전신에 흡수되는 그런 치료를 말씀드리고, 오늘은 저희가 항암 화학 치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진단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췌장암은 크게 부위에 따라서 저희가 많이 나누게 됩니다. 이게 췌장의 머리, 몸체, 꼬리 어느 부위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이 다르게 되는데요. 머리에 있으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췌장의 담도나 췌장관을 누르게 되고, 또 위나 소장을 누르게 되면서 담도 폐색이나 위장관 폐색으로 인한 황달이나 구토가 나타날 수 있고요. 몸체에 있는 경우에는 췌장 몸체 주변에는 신경들이 많이 지나가게 돼서 저희가 췌장암 흔히 앓으면 어르신들이 옛날에 등이 아프다, 배가 많이 아프다 말씀을 많이 드리는 이유가 그 주변 신경을 누르게 되면서 췌장암이 그로 인한 통증을 심하게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췌장염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결국 췌관을 폐색하면서 그로 인한 2차적인 염증이 발생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꼬리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면, 꼬리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를 또 누르게 되면서 위궤양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게 복수나 간 문맥을 침범을 해서 복수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위에 따라서 저희가 증상이 달리 나타나게 되는데요. 결국 암을 진단하려면 저희가 병리 조직학적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되고, 대부분의 췌장암은 선암입니다. 그 외에도 내분비 종양, 낭성 종양, 림프종이나 육종 등도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 저희가 췌장암이라고 흔히 말씀드리는 선암종을 말씀드리게 되고, 오늘 말씀도 그걸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췌장암을 조직학적으로 진단하고 나서 소위 병기를 저희가 조사하게 되고, 그 병기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CT, MRI, 초음파 내시경 아니면 페트 검사와 같은 영상 검사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2021년 한국 췌장암 치료 가이드라인에서 따온 그림입니다. 즉, 췌장암의 진단에 있어서는 저희가 결국 환자분의 증상 아니면 신체 검사적인 요소들, 그다음 종양 표지자, 초음파 결과에서 췌장암을 의심하게 되면 췌장 CT를 촬영하게 되고, 그 CT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인 검사들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병기를 결정하게 되면 그 병기에 따라서 치료가 결정하게 됩니다. 그 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치료를 얘기할 때는 크게 췌장암이 아까 머리에 있느냐, 몸체에 있느냐, 꼬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증상들이 달리 나타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림과 같이 담도를 누르게 되면 그에 따라서 담도 폐색이나 황달이 나타나게 되고, 그 폐색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 스텐트를 넣거나 아니면 외부적으로 뽑는 저희가 PTBD라고 해서 피부를 통해서 황달을 배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어디가 막혀 있는 것을 거기에 적절하게 뚫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시술입니다. 앞서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막혀 있으면 뚫어주는 거로 치료를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속 스텐트나 플라스틱 스텐트를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넣게 되는데, 위장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스텐트를 넣으면서 위장관에 막혀 있어서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은 그 스텐트를 통해서 식사를 하게 해드리는 것이고, 황달이 생긴 분들한테는 담도 스텐트를 넣어서 황달이 없어지도록 배출을 도와주는 요소입니다. 저희가 증상들을 조절을 하고 나면 암 환자의 평가를 시행하게 됩니다. 즉, 환자의 전신 상태, 조직 검사, 병기를 결정하게 되고, 그 평가 여부에 따라서 나중에 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전신 상태라는 것은 결국 영양 상태, 많은 환자분들은 체중 감소나 식사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 영양 상태가 중요하게 되고, 또 황달이나 통증과 같은 증상이 얼마나 조절됐는지,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질병들은 어떤 상황인지를 확인하게 되고, 조직검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병리검사에서 산화함정이 확인됐는지를 확인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좀 더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면역조직이나 유전체 검사 등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시행된 것들을 영상검사들을 통해서 병기를 1기, 2기, 3기, 4기로 나누게 됩니다. 1기, 2기, 3기, 4기는 즉 종양의 크기나 조직 침륜 정도에 따른 T는 얼마인지, 아니면 원발 종양 주변에 있는 임파선에 얼마나 침범되어 있느냐에 따른 N을 결정하게 되고, 또한 췌장을 벗어난 다른 장기로 원격 전이가 있는 M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평가 상태에 대해서 치료 목표를 결정하게 됩니다. 환자의 치료 목적은 완치를 바라는 저희가 근치적 치료가 있고, 아니면 생존 연장이나 증상 완화와 같은 고식적 치료가 있으면 그런 치료를 저희가 나눠서 국소 치료하고 전신 치료로 나누게 됩니다. 국소 치료라는 것은 췌장 일부 부위만 치료하는 수술이나 방사선, 입자, 고주파와 같이 그 부위만 치료하는 국소 치료가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변의 다른 장기나 임파선으로 전이가 됐을 때를 치료하는 전신 치료로 나누게 되면, 전신 치료는 크게 화학, 표적, 면역 항암 치료로 나누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대부분 저희가 2000년 췌장암 진료 가이드라인이 전국적으로 한국에 있는 모든 다학제들이 모여서 한 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게 됩니다. 치료요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자의 전신 상태 및 증상을 개선시키고 있으면 저희가 고식적 항암 치료라고 했을 땐 1차 요법이 어떤지, 2차 요법이 어떤지, 3차 요법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하게 되고, 또한 다학제 치료가 요즘에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항암 치료와 수술과의 관계에 따라서 저희가 수술 후에 시행하는 보조 항암 화학 방사선 요법이 있고, 아니면 수술 전에 시행하는 선행 항암 화학 방사선 요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치료들이 점점 좋아지면서 예전에는 수술 못했던 환자들을 선행 치료를 통해서 나중에 수술까지 연결되는 등 치료 성적이 좋아질수록 정말 그 경계선은 점점 허물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다학제 진료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치료는 크게 절제 가능이냐, 경계성 절제 가능이냐, 국소 진행성이냐, 전이성이냐에 따라서 나뉘게 됩니다. 절제 가능은 말씀 그대로 수술이 바로 가능한 상황으로 수술을 하고 나서 저희가 보조 치료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이고, 경계성 절제 가능이라는 것은 절제가 가능한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를 말씀드리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먼저 선행 치료로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시행한 다음에 재평가를 하게 되고, 그 재평가 여부에 따라서 수술로 진행되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국소 진행성은 처음엔 수술이 혈관 침범과 같은 이유로 가능하지 않은 경우를 말씀하게 되고, 그런 경우엔 저희가 항암 치료를 바로 시행하게 되고, 다시 재평가해서 추가적으로 방사선이나 아니면 저희가 전환 수술이라고 말씀드리는데, 항암 치료에 대한 반응이 좋아서 혈관 침범이 없어진 경우엔 저희가 수술까지도 가는 경우를 말씀드리게 됩니다. 이 경우는 전이성 암의 경우에도 간혹 이루어지게 되는데, 전이가 있는 경우에도 항암 치료를 시행하고 나서 평가 결과에 따라서 아주 좋은 경우에는 수술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하면 저희가 2차 항암이나 3차 항암 치료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를 말씀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이런 수술을 할 거냐, 방사선 치료를 할 거냐, 항암 치료를 할 거냐는 한 사람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이 영상의학과 교수님, 외과 교수님, 소화기내과 교수님, 방사선 종양학과 교수님, 그다음에 병리과 교수님과 종양내과 교수님들이 다 모여서 환자분들에 대해서 이를 논의하고 나서 저희가 최적의 치료를 모색하는 다학제 통합진료 시스템으로 지금 현재 가고 있습니다. 실제 아마 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가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을 모셔놓고 저희가 여러 선생님들이 사진을 보면서 왜 의료진이 이런 선택을 했는지, 또 각 치료에 대한 장단점을 말씀드리면서 최적의 치료를 모색해가는 과정을 말씀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다학제 진료를 많이 시행하다 보면 환자분들한테 이런 관계를 설명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췌장이라는 곳은 사실 몸 깊숙한 데 있기 때문에 주변에 앞서 보인 그림처럼 담낭, 십이지장, 위, 밑에 췌장이 놓이게 됩니다. 또 그 췌장 속에는 SMB하고 SMA라고 표현한 파란색으로 보이는 정맥과 빨간색으로 보이는 동맥이 지나가게 됩니다. 1번 그림처럼 이런 관계로 인해서 2번 그림에서 종양이 나타나는 경우에 그 종양이 십이지장을 누를 수도 있고 주변 장기들 위와 같은 장기도 누를 수 있습니다. 3번의 그림에 보시면 그런 췌장의 종양이 파란색 정맥을 이렇게 감싸게 되면서 그 혈관을 침범하게 되고 또 붉은색에 보이는 동맥의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 접해 있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번 그림에서 보시면 정맥은 완전히 종양으로 인해서 눌려지는 그림이고 빨간색으로 보이는 동맥은 암호에서 둘러싸여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혈관에 대해서는 인접해 있는 것을 저희가 180도를 기준으로 해서 180도 이하 접촉해 있는 경우는 인접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게 되고 또 180도 넘게 접해 있는 경우에는 침범됐다고 말씀드리게 돼서 이런 혈관 관계에 따라서 저희가 절제 가능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항암치료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보시면 폴피리녹스란 치료와 제마라고 많이 불리우는 젬시타빈 아브락산이라는 치료가 대표적인 치료입니다. 폴피리녹스라는 치료는 폴리닉 애시드의 4과 5FUF, 이리노테칸에서 이린, 그 다음 옥살리플래틴의 옥스를 따갖고 약자를 따서 저희가 폴피리녹스라는 치료를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치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환자분들은 대개 당일날 피검사를 먼저 시행하게 되고 그 피검사 결과에 따라서 전신 상태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1일차에 2시간 정도에 걸쳐서 옥살리플래틴을 먼저 맞고 그 다음에 90분 정도로 이리노테칸을 맞은 다음에 5FU라는 것을 이틀에 걸쳐서 투약하게 되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케모포트를 갖고 계시면서 펌프를 통해서 이틀 동안의 약이 들어가고 집에서 맞은 다음에 3일차에 병원에 다시 재방문하셔서 펌프를 제거하는 방법을 많이 시행하게 됩니다. 치료 자체에 대한 부작용은 그럼 어떻게 되냐? 대개 보면 1주차에는 저림이 좀 있다든지 구역질, 설사, 변비와 같은 소화기 증상이 많이 주로 나타나게 되고 또 기운이 많이 없게 됩니다. 하지만 2주차에 들어가면 대개 식욕이 회복되고 또한 혈 검사에서는 호중구와 혈소판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환자분들은 저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면 1주차에는 너무 힘들었다가 2주차에 좀 살만하면 또 항암치료 맞으러 많이 오신다고들 흔히들 말씀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치료를 2주 간격으로 하다 보면 대개 저희가 2, 3개월에 한번 CT나 MRI 같은 영상 촬영을 하게 돼서 정말 암의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하는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다음으로는 젬시타빈과 아브락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젬시타빈과 아브락산의 경우에도 피검사를 시행하고 나서 호중구나 혈소판에 큰 이상이 없고 또 전신 상태가 좋으신 경우에는 30분 총 1시간 정도에 걸쳐서 주사를 맞게 되고 대개 주사 맞고 바로 몸살이나 두드러기와 같은 과민 반응이,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너무 걱정하실 것은 없는 게 대개 약을 쓰면 금방 호전은 됩니다. 그 이후에 매주 1시간씩 주사를 맞게 돼 갖고 8일차, 15일차 그래서 3주 연속으로 1시간씩 주사를 맞고 나서 일주일 쉰 다음에 4주차에 다시 2차 요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2주차에 특징적으로 탈모가 많이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고 또한 3주차에는 호중구나 혈소판이 떨어지셔서 치료가 일주일 미뤄지거나 용량을 조절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 3개월에 걸쳐서 CT나 MRI를 해서 암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많이 묻습니다. 용량은 어떻게 결정되고 일주일 바로 시행하면 안 되는지 아니면 꼭 일주일을 쉬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궁금사항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대개는 환자의 전신 상태나 체중이나 영양 상태에 따라서 많이 결정이 되고
또한 이전 항암화합요법이나 방사선 치료를 받으셨을 때 골수가 많이 떨어졌다든지 그런 호중구 혈소판 골수의 예비능에 따라서도 결정이 되고요. 그 외에도 콩팥, 간, 담도염 위험과 같은 혈액 검사 수치에서 나타나는 여러 인자들에 의해서도 결정이 됩니다. 환자분들의 많은 경우에는 그런 통증, 손발 저림, 부종, 점막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경우도 많아서 만일 이런 증상으로 인해서 식사를 잘 못하신다든지 전신 상태가 너무 떨어져 있으면 그런 증상을 조절하고 나서 항암치를 재개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당뇨나 치아, 관절, 근육 감소증과 같은 다른 지병들이 있는 경우에는 또 이런 치료들을 적절하게 치료하면서 결정하게 됩니다. 많은 환자분들은 보면 만일 치아가 안 좋으셨던 분들인 경우에는 확실히 항암 치료를 하고 나서 몸이 약해지니까 이런 문제들이 다시 발생이 되면서 많은 고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그에 따라서 적절하게 항암을 잠시 쉰다든지 아니면 치아 치료를 같이 병행한다든지 결정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러면 전신 상태가 좋다, 나쁘다를 참 객관화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상생활 정도를 베이직 ADL과 인스트루멘털 ADL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나누게 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 즉 보행, 식사, 옷 입는 것, 개인위생, 대소변, 화장실 가는 걸 스스로 다 모두 시행할 수 있는지, 하지만 어떤 증상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는지, 인스트루멘털 ADL 같은 경우에는 도구를 사용해서 하는 생활을 말씀드리게 되는데, 운전하는 것, 또 장 보는 것, 전화하는 것, 약 관리를 스스로 약물 관리를 하시는 것, 아니면 음식을 직접 해 먹는 것 등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를 인스트루멘털 ADL이라고 표현하게 되면서 환자분들한테 저는 흔히 그러면 손발 저림으로 인해서 혼자 옷 입는 게 가능하신지, 아니면 젓가락질 하는 게 가능해서 혼자서 식사할 수 있는지, 혹시 그러지 못하시는지, 아니면 운전을 직접 해서 병원까지 오시는지, 아니면 그런 약을 스스로 다 챙겨 드시는지를 묻게 되면서 결정하게 됩니다. 앞서 케모포트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5FU라는 약을 투약하는 경우는 대개 이틀에 걸쳐서 약이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케모포트 같은 경우에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개는 오른쪽 어깨 앞쪽으로 해서 저희가 포트라는 걸 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 쇄골 아래에 심어진 포트를 통해서 항암 치료나 여러 주사들을 맞게 되는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케모포트는 사실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게 되는 게, 혹시 이거를 운동하면서 빠지진 않을지, 아니면 어떤 활동에서 그 부작용이 없을지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크게 문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는 케모포트를 넣고 나서는 한 이틀 정도 뻐근하시지만 그 이후에는 생활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는데, 하지만 피부가 얇아서 벗겨져 갖고 진물이 난다든지, 아니면 눌렀을 때 심한 압통이 있거나 열감이 있을 때는 꼭 응급실 오시는 것을 저희가 안내하게 됩니다. 항암 치료를 진행하면서 환자분들은 지병에 대해서도 관리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진료이나 탁과 전문의 선생님들과 협력하면서 치료를 이루게 됩니다. 췌장의 경우에는 약해지는 경우에 인슐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당뇨가 병발되는 경우나 기존의 당뇨가 악화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럴 때도 당을 맞추려고 식사를 줄이다 보면 암 치료를 위한 영양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통상적인 목표 수치보다는 좀 높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병의 경우에도 공복 혈당을 저희가 대개 150, 아니면 당화 혈색 수치 8.5%로 좀 더 상향해서 조절을 하면서 식사와 이런 당 조절이 이제 균형 있게 맞춰지기를 목표로 하고 있으면, 또한 환자분들의 경우에도 체중 감소가 많은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결국 영양실조나 탈수와 같은 것을 체중 감소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환자분들이 충분히 식사를 잘 해서 이런 것들을 이겨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췌장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소화 효소제를 분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으로 나눴을 때 지방이 항상 소화되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환자분들 변을 보실 때 기름이 떠서 설사를 하는 경우에는 꼭 소화효소제를 추가하게 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영양 아니면 약제 부작용으로 부종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많이 불편한 경우에는 이뇨제를 쓰면서 탈수가 발생하진 않지만 또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뇨제를 조절해 나가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은 또한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 빈혈은 없지만 미주신경성 실신으로 인해서 환자분들이 서 있다가 어지러워해서 넘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경우에는 환자분들한테 옆에 있는 벽 같은 고정되어 있는 물체를 잡고 좀 한 1, 2분 쪼그려 앉아 있으면 금방 풀리는 걸 말씀드리게 되고, 꼭 그렇게 하라고 제가 안내를 드리는 경우도 환자분들이 가끔 오시다 보면 얼굴에 찰과상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결국 여쭤보면 어지러워서 낙상 때문에 다쳤던 경우가 너무 안타깝게도 많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 제가 꼭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췌장암의 경우에는 우울증이나 이런 불안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경우에도 환자분들한테 이런 걸 참지 말고 충분히 도움받는 걸 저희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정신과 선생님들도 함께 암병원에 있으면서 이런 걸 치료해 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이게 절대 혼자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환자분들은 도움을 받으면서 우울증이나 불면증 또 예기불안과 같은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게 통증이라는 게 굉장히 큰 증상 중 하나입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게, 이제 환자분들은 평상시 여태까지 교육받으면서 통증은 좀 참아야 된다, 진통제에 너무 이제 의존이 되거나 내성이 생길 수 있으니까 먹지 말아야 된다 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통증을 참다 보면 많이들 느끼시는 거겠지만 체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2차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을 이겨내기 위해서 내가 체력이 소모가 되는데, 그런 때 소모하지 말고 차라리 그 체력은 암을 이겨내는데 저는 꼭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통증은 약에 대해서 충분히 도움을 받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통증의 원인도 함께 밝혀져야 되는데, 저희 통증의 원인은 암성 통증인지 아니면 어떤 기능적인 통증인지 아니면 수술 후에 생기는 유착인지를 또 알아봐야 되고, 또한 이런 통증이 어떤 2차적인 폐색이나 근골격통이나 항암제 부작용에 의한 것은 아닌지도 확인을 꼭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증을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흔히 이제 PQRST라는 것으로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픈 부위가 어느 부위인지, 그 다음에 이게 등 쪽으로 뻗는지 아니면 가슴 쪽으로 뻗는지 봐야 되고, 또한 그게 어느 시기에 주로 나타나는지, 뭐 환자분들이 찢어지듯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너무 쓰리게 아프다든지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한 식사를 하면 더 악화된다든지 아니면 배변하고 나서 완화됐다든지 그런 것을 표현하게 됩니다. 강도도 저는 흔히 이제 주무실 때 깰 정도로 아프시냐, 아니면 환자분들이 이제 어떤 활동할 때 그거에 장애를 줄 정도로 아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고, 또 통증 시기에 대해서도 어느 시기고 얼마나 오래 가고 아니면 얼마나 짧게 가는지, 아니면 점점 심해지는지 아니면 순간적으로만 잠깐 그러신 건지를 보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원인도 찾아보고 거기에 따른 약도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암성 통증 관리 지침 같은 경우는 국가적으로도 많이들 발표하고 있는데, 통증의 정도에 따라서 정말 마약성 진통제를 저희가 드리게 되고, 마약성 진통제를 어떻게 투약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이런 표를 통해서 많이들 설명하게 되는데요. 오시면 이게 또 저희가 따로 환자분들에 대해서 상담도 추가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큰 원칙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원칙은 통증이 있을 때 저희가 이제 급할 때 약을 드시게 되면 경구 속효성 같은 경우는 대개 1시간 이내에 효과를 보게 되고, 또 주사제 같은 경우는 15분 내에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통증이 감소됐는지 아니면 지속되는지에 따라서 추가적인 속효성 약을 드리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속효성 약들을 조절해서 서방형, 평상시에 아프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속효성과 서방형을
균형 있게 맞춰 나가게 됩니다. 여태까지는 이제 기존 치료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렸다면 앞으로 기대되는 치료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항암 화학 치료를 제가 흔히 말씀드릴 때는 환자분들한테 이것은 완치보다는 관리의 개념이 더 강합니다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즉 당뇨약 같은 경우에도 환자분들은 많은 경우에 이제 당이 조절이 잘 안 되시면 인슐린을 썼다가 또 당이 조절이 되면 인슐린을 줄이거나 끊듯이 항암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약, 2차 약, 3차 약 어떤 약에 대해서 내성이 있거나 잘 안 들었을 때는 다른 약제로 변경을 하게 되고 아니면 잘 조절이 되고 있으면 휴학기를 실제 가져서 환자분의 체력을 좀 더 보강할 수 있는 시기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약들로는 오니바이드 림파자, TS1 젤로다 같은 약들도 있지만 현재도 계속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면서 임상시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임상시험이라고 했을 때는 이것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임상시험은 현재 효능은 입증되지 않았지만 식약처나 저희 서울아산병원 임상시험 심사위원회에서 환자분들에게 잠재적 이익이 승인된 시험이나 연구로서 신약을 주로 말씀하게 됩니다.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약제들은 크게 다음 그림에서 잘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즉 A 그림에서 보면 환자분들의 유전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표적이나 면역 치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C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전이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그런 치료들에 대한 것들과 D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많은 경우에 췌장암은 당이나 탄수화물 같은 대사와 관련된 치료인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A, C, D가 적절하게 기존 치료인 수술 아니면 항암 치료 등과 맞물려서 어느 시점에 어느 치료가 들어가는지 보는 것이 최근 연구의 주 트렌드입니다. 앞선 그림에서 보여드렸던 표적 및 면역, 대사 치료, 그 다음에 전이를 억제하는 치료들을 기존 치료하고 잘 복합해서 시행하는 것이 지금 췌장암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면 항암 치료 같은 경우에도 기존 치료들을 어떻게 다른 면역 치료나 표적 치료와 어떻게 맞물릴지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즉 면역 치료의 경우에도 면역 관문 치료제나 실제 환자의 DNA를 갖고 하는 백신 아니면 환자의 DNA를 실제 혈액 중에 도출하는 순환 종양 DNA와 같은 그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환자의 면역 반응을 증강시킨다든지 표적치를 적절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대사를 적절하게 개선시켜서 항암 치료하는 것들이 최근 임상시험 트렌드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상황에 따라서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절제 가능이냐 절제 경계성이냐 아니면 국소 진행성이냐 전신 항암 치료를 요구하는 전이성이냐 어느 단계냐에 따라서 또 어떤 임상시험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보시는 진료하는 선생님과 상의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저희가 이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것을 말씀드릴 수 없어서 실제 책자로도 저희 병원에 있는 의료진들이 다학제로 말간한 책이 있어서 아마 한번 보시면 또 많은 궁금증들이 해결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소개해 드립니다. 췌장암은 물론 많은 진단을 받고 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혼자서만 당하는 어려움은 아니고 정말 환자분이 혼자가 아닌 모든 의료진, 보호자분들이 다 힘을 합쳐서 이겨나가는 여정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환자분께서 항상 그런 희망을 갖고 치료를 임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